안녕하십니까. 채널 후 곽보현입니다. 이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그 대통령 선거 이 전국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재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이제 완승을 하면서 그동안 그 선거마다 연전연패를 했었던 이 고리를 끌어내고 다음에 그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그 희망을 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즈니스포스의 유근영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의 그 여세를 몰아서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지, 또 그러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포스트 유근영입니다. 이번 그 재보선 결과를 보면요, 이제 민심이 정부와 여당 쪽에서 이제 야당 국민의힘으로 쭉 쏠리는 것, 이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도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재보선의 핵심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쳤거든요. 뭐 지역 발전론이라든지 인물론이라든지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먹혔습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모였던 선거죠. 대선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보여준 이 준엄한 민심의 심판은 여권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야권으로서는 모처럼만의 희망적인 분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야권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집권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현 집권 세력을 향한 반발 심리는 분명히 확인됐거든요. 하지만 야권에서 이런 민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어젠다를 통해서 이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힘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이제 정부 여당 이쪽에 대한 실망, 그리고 비판, 반발, 그리고 심판, 뭐 이런 결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그 대선 주자로 유력하게 꼽을 수 있는 인물이 야권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도인데, 뭐 아직 이 정치적인 거취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야권의 대선 주자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뭐 이것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뭐 윤 전 총장은 야권에서 대선 전략을 짤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 세 인물에 얽힌 함수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 뭐 이 부분을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 승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쭉 이어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 대선인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안에 대선 주자가 없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 대선판에서 핵심 인물은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일 텐데요. 이 윤 전 총장과 더불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야권의 이제 대선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 이 세 인물이 모두 지금 국민의힘 밖에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또 굉장히 미묘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사람이 잠재적으로 협력 관계이면서 견제, 갈등 관계이기도 한데요. 먼저 윤석열, 김종인 관계입니다. 대선 주자와 킹메이커의 조합이라는 점에서 잘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야권에서는 이 둘이 손잡고 정권 교체에 나서줘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야권에서 가장 높은 대선 지지도를 보이는 이 윤 전 총장과 이 정치 경륜 면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김 전 위원장, 이 둘의 연대는 현실화할 가능성도 꽤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3지대에서 세력을 형성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고, 그 전부터 이런 설이 계속 제기되어 왔기도 하거든요. 이게 한편으로는 김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의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 전 총장은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치 신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반면 정치적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상황이 돼서 내 머리 위로 올라앉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윤석열, 안철수 이 두 관계를 보겠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를 놓고는 이 둘이 경쟁 관계이긴 하지만 여권에 와서서는 협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해 봤을 때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안철수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제3지대에서 연대하는 뭐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조합을 만들면은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서 국민의힘과 이제 경쟁하는 이런 구도. 그래서 주도권을 이제 누가 잡느냐 뭐 이런 것도 뭐 상상할 수는 있겠죠. 다음으로 김종인, 안철수 관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종인, 안철수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냉랭한 관계입니다. 그나마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원로로서 예우해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대표만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매몰차기 그지가 없습니다. 야권 재편 과정에서도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주요한 세 사람을 이렇게 그 둘씩 짝지어가면서 이제 관계 뭐 이런 것들 좀 살펴봤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앞으로 정계 개편 그리고 대선 계획 전략 뭐 이런 게 짜지게 될까요? 일단 키맨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압도적 대선 지지율을 보이는 윤 전 총장이 머무는 곳 바로 그곳이 야권 재편의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윤 전 총장이 어느 진영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느 누구를 내 편으로 삼느냐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윤 전 총장은 지금 대중적 지지도가 확실하게 지금 나타나 있고 야권 재편 또 그리고 대선 국면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인 거는 분명합니다. 정말 파괴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권이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이 두 사람을 개인으로만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일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좀 상황을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를 뭐 건방지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것 이거 나타나고 있고 물론 안 대표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너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 전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한 승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 전 위원장 쪽에 이제 편을 드는 그쪽에 이제 치우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의 흐름을 더 지켜봐야 이 윤곽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윤 전 총장이라면 김 전 위원장 손을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덥석 잡지는 않겠고 좀 간을 좀 보긴 하겠지만요. 정치 신인인 윤 전 총장 형편에서 보면은 정치권에 오래 머물렀던 인물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담스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만약 안철수 대표와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중진들이 모종의 연대를 꾀한다면 이게 여기에 가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김 전 위원장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초재선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김 전 위원장의 정치 경륜과 이 정책 기획력 이런 것들이 윤 전 총장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항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전개될 가능성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그 완승을 했던 요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았다. 그리고 수권 능력이 회복된 거를 보여줬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른 쪽에서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승리가 혹시 독이 되지는 않을까?
그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했는데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낳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서 경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번 재보선 승리는 야권에 대단히 긍정적 의미를 지닙니다. 연전연패의 고리를 끊어냈고요. 만약 이번에도 졌으면은 그야말로 야권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중분해됐을지도 모르거든요.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 승리가 독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 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압승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상황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압도적 의석수를 만들어줬는데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더니 결국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섰던 거를 재보선을 통해 입증이 된 거죠. 선거 승리가 자만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고 이 권력에 도취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게다가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이긴 쪽이나 강한 자에게 엄격하고 진 쪽이나 약한 자에게 관대한 게 또 인지상정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1대 총선 이후에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 민주당이 야당한테 좀 너무했다, 오만했다 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그 선거에 승리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좋지 못했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죠. 너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가보면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거둔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했던 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제대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그 이후로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썼는데요. 계파 갈등도 심했고 무능력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2004년, 2005년 재보선에서 연거푸 졌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광역단체장을 뺏겼으니 바로 이전 지방선거인 2018년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대패를 경험한 셈입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면서 이 잔혹사의 대미를 장식하게 됐죠. 과거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제 총선에 압승을 했지만 민심에 이제 부응하지 못해서 결국 그 정권 심판론만 키우게 됐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쪽은 물론이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이번에 패배한 또 민주당 쪽 이 양쪽에 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대목을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재보선에서 이제 승리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가지고 그냥 대선 승리까지 막연하게 쭉 갈 거다. 뭐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안주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하고 김정인 전 위원장이 서로 이제 비난하고 있죠. 앞으로 또 국민의힘이 이제 당권 경쟁이 이제 치열해질 텐데 이때 또 갈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정권 교체까지 이뤄내려면은 어떤 특별한 그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의 국민의힘도 단순히 문재인 정권 심판론만 내세워서는 정권 교체를 자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돼야 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물과 어젠다 이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이 4월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응답자가 35%,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52%였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대선 주자 선호도 같은 것을 보면은 이 민심의 정권 심판론이 이 대선 주자 지지도로는 그대로 연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 전 총장은 아직 정치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그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금은 뭐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좀 얘기도 했지만 윤 전 총장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반문 이거밖에 이제 떠오르는 게 마땅히 없거든요. 뭐 이 대목에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젠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윤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좀 어젠다, 이제 반문 말고 새로운 어젠다를 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 심판론, 반문,
이게 결국 같은 얘기죠. 반문을 내세워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가 지금 많이 잊혀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 전 대표도 과거 대선 주자 선두를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야권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자산으로 반문 대표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고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황 전 대표는 지금 누구도 찾지 않는 옛날 정치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에도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손을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김 전 위원장이야말로 정말 그 아젠다를 설정하는데 정말 탁월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반문 외에 다른 어젠다를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김종인 전 위원장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 황교안 전 대표 사례를 보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이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자기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중진들은 좀 부담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정치 경력이 좀 짧은 분들을 참모로 뒀다고 하는데 이 결과 정무적 판단에 착오가 많았고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역시 정치 신인인 이 윤 전 총장으로서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는 사례죠.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 재보선의 승리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다시 대선에서도 승리하려면 이 집권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이것들을 좀 집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윤석열, 안철수, 김종인 이 세 인물과 얽혀 있는 복잡한 이 함수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풀릴지 이것들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권 경쟁 또 야권 통합 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차 다음 대선에 관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도 윤곽을 잡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채널 후에서는 다음 대선까지 중요한 이슈들을 계속 살펴보고 필요할 때마다 집중해서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